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어서요.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면서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늙고 볼품없는 외모도 속상했지만 사실 가장 속상한 건 그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동네에서 알아주는 졸부집 며느리였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좋게 말해 대부업이지 사실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셨죠. 시장 사람들이나 농사 짓는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셨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악독하다고 소문난 분이셨죠. 그런 집안에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게 되었냐고요? 사실 저희 친정은 시댁과는 전혀 다른 집안이었어요. 2대째 교육자 집안으로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모두 다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순진한 동네 사람들한테 이자 장사나 하는 집안에 자식을 시집 보냈을까 싶지만 사실 저는 팔려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20살만 넘어도 시집 보내라고 이 집 저 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저야 그래도 아버지께서 대학이라도 보내주셔서 졸업이라도 한 거였죠.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선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식을 올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당장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난리를 쳤었던 빚쟁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몇 개월 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대부업체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사실 말이 대부회사였지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깡패들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빌린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 당연히 아들이 갚아야지. 지금 당장 조의금 받은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학교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노름빛 산더미라는 거 소문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서워서 어머니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모르게 오랫동안 노름을 하셨더라고요.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시골 할아버지가 노름빚을 졌으면 얼마나 졌겠나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름을 하시면서 빌려온 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늘어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저더러 사채업자 집안에 시집가라는 소리가 말이 돼요? 할아버지 땅 있잖아요. 그거라도 다 팔아서 갚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한 혼사였습니다. 워낙 살기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제 밑으로 넷이나 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연금에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죠. 그 와중에 저 대학까지 졸업시킨다고 아버지는 은행 빚까지 있으셨으니까요.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집 피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할아버지 빚이라도 해결이 돼야 아버지도 한시름 놓으실 테니까요. 제가 승낙을 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얼굴은 결혼식 한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날을 저는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식당 안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셨어요.
왜냐면 제 남편 될 사람은 장애인이었거든요. 다리가 한쪽밖에 없었죠. 악덕하기로 유명한 삽채업자가 그 많은 빚까지 없애주며 장남을 결혼시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아들에게 피치 못할 장애가 있고 홍기는 꽉 찼으니 시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마땅한 며느리감을 찾던 중 제 이야기를 듣고 적당하다 싶었던 겁니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사돈댁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며느리 될 아이가 차마니 아주 마음에 드네요. 거기다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아주 지성이 온몸에 흐르네요. 여자가 대학물은 먹어서 뭐해요. 괜히 머리 좋으면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고 말만 많지. 이에 편내가 사돈딸 분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사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 애가 공부만 하던 애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야말로 부족한 딸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기는요. 우리 집안에 대학물 먹은 사람이라고는 우리 며느리가 처음인데. 제가 알아서 아주 사모님처럼 떠받들어 모셔야죠. 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세요, 사돈. 이미 결혼식 날짜는 잡아놓은 상태였고 빚도 다 정리가 되었으니 결혼을 미룰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결혼식 날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꾹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 대궐 같은 집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시집가기 싫어서요. 아무래도 만남이 만남이다 보니 처음부터 제가 돈에 팔려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 남편 뒤지다거리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세금 문제로 저와 남편의 명의로 작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 건물은 사실 시아버지 이미지 세탁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상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매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들었는데 당신 어릴 때 울다가 카스테라만 보면 눈물을 뚝 그쳤다면서. 집에서 심심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먹어볼래? 카스테라를 집에서 만든다고요? 난 친구도 별로 없고 집에서 지낸 시간이 워낙 많아서 혼자 음식 만들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 카스테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만드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지금이야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 하는 남자들이 흔하디 흔해졌다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싫어서 펑펑 울었던 게 미안해질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난 이후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며 알게 됐는데 남편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은 아니었더라고요.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거였어요. 남편이 중학생 때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미끄러운 돌을 밟고 산 아래로 떨어졌대요. 다행히 3일 만에 구조대가 왔지만 3일 동안 바위 사이에 끼었던 다리 부분이 괴사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단밖에 방법이 없어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모두 다 절단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질수록 앞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시댁이 문체가 많은 집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일하는 장애인 재단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 욕을 많이 먹는 일이다 보니 이미지 세탁용으로 재단을 이용하고 계신 줄은 알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재단 돈 가지고 세금 세탁하시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동네 사람들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저 같은 장애인들까지 이용하시는 거 양심에 안 찔리세요? 내가 찔리긴 왜 찔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아 보겠어? 저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한 적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이 동네 졸부들 재단에 기부한답시고 그 돈 받아서 세금 세탁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그렇게 저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졸부들이 우리 뒤 다 봐주니까 우리도 안전하게 사업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게 다 상부상조라고. 하긴 너처럼 마음 약한 놈이 뭘 알겠어. 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라. 너 아니어도 이사장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그래요. 매일 그 다리로 사진 찍히러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게 불만이면 나한테 넘겨. 난 아버지가 돈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도련님은 밖에서 깡패들만 상대하시니까 재단 일을 너무 모르시네요. 형 정도로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련님은 감히 꿈도 못 꾸죠. 형수,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다리 하나밖에 없는 형보다 뭐 못났다는 얘기예요? 어머, 내 얘기가 그렇게 들렸어요? 그럼 그게 맞나 보죠 뭐. 애미 너,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똑똑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나. 아, 다들 시끄러워. 애미 말 틀린 거 없다. 작은 놈보다야 큰 놈이 그래도 머리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언제나 도련님을 더 챙기시면서 편애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매일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욱하는 도련님을 신용하시지 않는 눈치였죠. 도련님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장애가 있다는 것 말고는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도련님은 달랐어요. 매일 룸사롱이나 들락거린다고 시아버지에게 혼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떼인 돈을 받으러 다니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실 말이 좋아 관리지 깡패 두목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가 하는 짓도 깡패나 다름없었어요.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왔을 때 저를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수, 아유, 오늘은 얼굴이 아주 탱글탱글 뽀얀 게 우리 형이 다리는 못 써도 다른 데는 아주 쓸만한가 봐요. 도련님,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말 좀 가려서 하시죠.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아버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역시 우리 잘난 형수는 대학물 드셔서 그런가. 잔소리하는 것도 참 우아하세요. 나도 우리 형수처럼 고고하고 우아한 마누라랑 살고 싶네. 그게 어디 쉽겠어요? 똑똑한 마누라가 도련님이랑 말이 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뭐예요? 형수! 저번부터 자꾸 나 무시하는데 형수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고작 빚 때문에 다리 없는 남자한테 팔려온 주제에. 네, 맞아요. 나 팔려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팔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디 가서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났겠어요? 사실 저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천박한 게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환배에서 나왔는데 제 남편과는 어쩜 저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사업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사업까지 손을 대셨죠.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를 건설회사와 손잡고 재개발하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 사고로 제게 동서가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아직 집에 들어오실 시간이 안 됐는데도 급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새빨개진 얼굴로 도련님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식사 중이라 주방에 있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달라고 하시더니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왜 때리고 그래? 너 이 새끼야!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를 임신시켜? 그래놓고 지금 밥이 넘어가? 그렇게 여자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더니만 도련님은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더군요. 동네에 오래되고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그 가게가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안 나가고 있는 집 중 하나였죠. 저도 그 집을 아는 게 할머니께서 혼자 몸으로 아들이 버리다시피 두고 간 손녀를 혼자 키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녀가 할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함께 돕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 도련님께서 그 집 단골이었답니다. 거기다가 그 순진한 손녀를 임신까지 시켰다네요. 임신한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주 막무가내인가 보더라고요. 술을 잔뜩 먹고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서는 소주병을 바닥에 마구 던져대며 시아버지께서 자기 어머니 가게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자기 딸 인생까지 망쳤다며 보상 안 해주면 불질러버리고 깽판을 찔 거라고 난리를 피웠다네요. 아버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을 믿어? 자기 딸 팔아서 어떻게든 한몫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냥 몇 푼 주고 보내. 아버지 돈 많잖아. 이 미친 새끼가.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겠어?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돈 주고 대충 해결하려고 그랬더니만 이 아비라는 작자가 오늘 재개발 현장에 나타났다니까? 몸에다가 석유 한 통을 다 붓고 라이터까지 들고 기자들 앞에서 생쇼를 했어. 시아버지는 질릴 대로 질린 얼굴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기자들까지 나서서 안 좋은 기사가 흘러나오면 아무래도 사업상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임신한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아이도 책임지고 가게도 지금 당장 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설마 사돈이 하는 사업에 죄를 뿌리겠어? 내가 새로 건물 올라가면 거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순댓국집 차려준다고 할 테니까 넌 잔말 말고 장가갈 준비나 해라.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빚 때문에 시집 온 제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이 집 아들들의 혼사는 언제나 이렇게 어이없게 이루어져 버리는군요. 그런데 저와 동서가 될 여자의 친정아버지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더군요. 재개발 이후 고작 가게 하나 받자고 그 난리를 친 게 아니라면서 아예 현금을 돈을 요구했대요.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을 말이죠. 이미 동네는 재개발하겠다고 다 파헤쳐진 상태였으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동선의 아버지 요구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처음 동서를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전 인사를 하러 집에 왔었는데 동서는 입덧이 심한지 음식도 먹질 못하고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던데 이거 내가 무친 생채예요. 집에 가져가서 입맛 없을 때 밥에 쓱쓱 비벼 먹어요. 새콤해서 먹을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저는 동서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어여쁜 사람이 우리 도련님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싶어서요. 저는 동서를 만나기 전부터 이상하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둘 다 기구한 팔자라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만나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 서방님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동서와 정신 차리고 앞으로라도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질 않더군요.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처자식이 생기고도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망나니가 되어갔죠. 동서는 조카를 하루 종일 돌보느라 힘들 텐데도 매일 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러다 말겠지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날씨가 추운데 동서가 거실에서 서방님을 기다리다 잠들었는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동서, 일어나봐. 추운데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서방님 오늘 안 들어오실 것 같아. 피곤할 텐데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자. 형님, 이 사람 오늘도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어. 동서도 매일 아기 보느라 피곤하잖아. 잠이라도 푹 자야지. 제가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제가 불쌍해서라도 좀 변할까 싶어서요. 저는 동서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없었지만 너무나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서방님 같은 남자를 그래도 애 아빠라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방님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요? 이렇게 매일 취할 때까지 술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몸 다 버리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내 새끼 좀 낳아줬다고 마누라 노릇하는 거냐? 난 너네 마누라로 인정한 적 없어. 너희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업에 재 뿌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아빠한테 얼마나 미움받는 줄 알아? 알았어요, 알았어. 다 내 잘못이에요. 이러다 어른들 깨시겠어요. 얼른 씻고 방에 들어가요. 쿵, 그때였습니다. 서방님께서 팔을 붙잡는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넌 그냥 내 눈에 띄지 말고 이 집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 아니다. 차라리 이 김에 네 애새끼 데리고 나가주면 더 좋고. 저런 게 어떻게 사람일까요? 자기 자식까지 낳아준 여자한테 저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서 괜찮아?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라, 둘 다 우리 집에 팔려온 팔자라 벌써 뭐 동맹이라도 맺으셨나? 암튼 앞으로는 둘 다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요. 나 성질나면 내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무섭네 무서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밖에서 깡패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라고 다르겠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저 사람 형님한테까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괜찮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지. 원래 찌질하고 못난 놈들이 집에서 여자한테나 큰 소리 치는 거야. 뭐? 찌질? 내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계속 철딱서니 없이 굴면 내가 결혼하고도 버릇 못 고쳐서 아직도 룸사롱이나 드나든다고 시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릴 거니까. 서방님은 그나마 제가 시아버님 얘기를 꺼내니 입을 꾹 다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다 잠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방님의 망나니 짓은 조카가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컸는데도 더 나아질 기미라고는 없이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저도 그맘때는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동서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의 재개발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덕분에 서방님은 전보다 돈을 더 펑펑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비싼 차에 요란한 옷들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돈 쓰러 다니느라 바쁜지 언제부터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저와 동서는 어차피 들어와 봐야 진상만 떠는데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오랜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술에 진탕 취해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방님 한 번씩 왔다 가면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몇 번 동서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서는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동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의 깊게 동서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과는 동서가 달랐거든요. 몸도 많이 마르고 밥도 잘 먹질 않았어요. 자신 스스로는 전혀 챙기지도 않고 오로지 조카를 돌보는 일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설거지하는데 팔뚝에 퍼런 멍이 보이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세게 손으로 잡은 자국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랬냐고요. 그런데 동서는 처음엔 아무 일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저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 서방님이 왔다 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상처를 눈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던 동서를 앉혀놓고 저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동서도 힘겹게 입술을 떼더군요.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달래요. 나도 자기랑 살기 싫으면서 참지 말고 그냥 이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도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냥 이혼해주고 위자료라도 받아서 편하게 살아. 저라고 저런 인간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합의 이혼해달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뜯긴 돈만 수억이라 시아버지께서 절대 저한테는 위자료는 뭐니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대요.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서방님도 서방님이었지만 시아버지라는 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할 당시 동서 아버지가 가져간 돈이 아까워서 시아버님은 서방님을 이혼시켜주지 않는 거였어요. 동서에게 줄 위자료가 아까워서요. 그래서 서방님은 동서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조카와 딸아이를 일찌감치 재우고 저와 동서는 함께 꽃게탕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서방님 때문에 속상해도 언제나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 하소연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서가 답답하고 안쓰러워서요. 술에 취해서라도 욕이라도 한 번 하라고 했죠. 그런데도 착하기만 한 동서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 술에 취해 들어온 서방님이 갑자기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동서 팔을 붙잡으며 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오히려 제게 괜찮다며 들어가 주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분명 서방님의 태도가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거든요. 눈이 완전 돌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방에 가서 노크했습니다. 괜찮은가 해서요.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시아버지 방에 달려가 도움을 청했어요. 아무래도 동서가 걱정된다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쥐 남편이 마누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걸 시애비한테 일러 바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역시나 시아버지는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죠. 저는 그날 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 자리에 나타난 동서 얼굴에는 역시나 전날 없었던 새파란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방님이 때렸어? 아니에요. 제가 자다가 굴러다녔는지 벽에다 박았어요. 동서, 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사실대로 말해. 서방님이 그런 거지? 안 되겠다. 이리 와.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동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젯밤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생기지 않았을 상처가 동서 얼굴에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서방님을 좀 말려달라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마누라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잘못했으면 남편이 때렸겠어. 그래,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매일 울상에서는 힘이라고는 없이 비실비실 다니는데 어떤 남편이 예뻐하겠어? 어머니, 동서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애들도 생각하셔야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우긴 뭘 보고 배워. 가장말을 잘 들어야겠다 라고 배우겠지. 서방님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놈이 나왔나 했더니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저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동서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저도 우리 시댁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서를 도울 수 있을까 걱정만 하며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떠올리지 못하던 사이 동서의 얼굴과 몸에는 매일매일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동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랑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사진도 찍고 경찰에 신고도 해. 내가 증인해줄게. 저 인간 돈 안 주고 합의 이혼해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매일 때리고 물건 때려 부수면 제가 무서워서 합의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미안해요. 이게 다 제 팔자가 박복한 탓인데. 안 되겠어요.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동서는 지금 당장 짐부터 싸. 그날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얼굴에 퍼런 멍과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보는데 더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은 지옥이었어요. 어떻게든 동서를 탈출시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애인 재단 건물이 아직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건물을 저희에게 진짜로 주신 건 아니었어요. 이미 시아버지 앞으로는 건물이 몇 개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장애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 앞으로 해두신 거였죠. 언제 어떻게 걸려서 시아버지에게 쫓겨나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동서, 이 집안 사람들한테 이 정도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이 돈 가지고 최대한 멀리 떠나. 그리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다신 돌아오지 마. 알았지? 그렇게 동서는 제가 억지로 쥐어준 5천만 원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해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던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신다면서 저희에게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대출받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날 집안은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이것들이 순진한 척하더니만 감히 내 뒤에서 일을 꾸며? 너네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빨리 말해!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난리가 나셨어요. 대출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빨리 말하라고 하셨죠.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미움받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동서에게 그 돈을 준 걸 알면
시아버지는 아마 지구 끝까지라도 동서를 찾으러 가셨을 테니까요. 아버님, 사실은 제 동생 장가 보낼 때 제가 좀 도와줬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으이그, 이래서 없는 집이랑은 사돈 맺는 게 아닌데 너희 친정은 도대체 선생이라고 잘난 척만 할 줄 알지 어쩜 없어도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너네 마음대로 써?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일로 저는 아주 된통 미움을 샀습니다. 제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 없던 시아버지께서 그 일로 저를 아주 대놓고 미워하셨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가지고 또 어느 날은 청소를 가지고 사사건건 화를 내셨죠. 그러더니만 결국은 제 앞에서 상까지 엎어버리시더군요. 아침상이 이게 뭐야?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아침상을 이렇게밖에 못 차려? 이딴 거 먹고 시아버지더러 일하러 나가라는 거냐? 밥도 못 차려 아들도 못 낳아.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큰 소녀도 있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야?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하던 놈이 감히 마누라 때문에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내? 이 괘씸한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 네, 나가드리죠. 저도 더는 아버지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뭐야?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이 밥만 축내는 병신 새끼가 어디서 감히 아비한테 큰 소리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네, 병신 아들은 평생 꺼져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다가 평생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까지 그 지옥 같았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집에 돌아갈까? 혹시 모르잖아.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실지. 여보, 당신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리고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 도망가는데 도와주자고 했잖아. 그 돈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고. 근데 이제는 나도 더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랑 우리 딸 책임질 테니까. 그때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남편 앞에서 당당히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며 살아놓고도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몰랐었나 봐요. 남편은 결혼하고 살림만 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명색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어떻게든 취직은 되겠지 싶어서 여기저기 사람을 뽑는다는 회사에는 몽땅 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너무 쉽게 봤더군요.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사느라 나이만 먹었지 직장 생활을 해본 이력이 없었으니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제 상황을 알고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직업소개서 사장님께서 저를 채용하셨어요. 저처럼 취직에 간절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직업도 소개해주고 응원해주겠냐면서요. 사장님 말씀대로 저는 제법 직업소개소의 일에 잘 맞았습니다. 저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느라 일을 할 수 없었던 엄마들에게도 일을 소개하고 저희 남편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을 소개해주며 보람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쯤 되니 직업소개서에서 받는 월급 가지고는 새 식구 살기 빠듯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2-3시간 정도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투잡이었죠. 몸이야 당연히 좀 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남편과 딸아이가 행복하고 셋이 함께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의 행복인가 싶더군요.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나오고 나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느라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지만 가끔 동서와 조카 얼굴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 찾을 생각은 엄두도 못 냈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 살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저도 남편도 모두 50이 넘었네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이 나이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 걱정하고 미안해했어요. 내가 몸이 성치가 않아서 당신이 고생이 너무 많아. 내가 기술이라도 배워뒀으면 당신이 이 나이까지 남의 집 청소나 하고 빨래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결혼해서 당신네 집에서 마음고생은 좀 했어도 대골 같은 집에서 밥 안 굶고 산 것만 해도 다 당신 덕이지. 거기다가 당신이 우리 딸내미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잖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느새 훌쩍 다 커서 전문 대학을 나와 강남의 큰 미용실까지 취직하게 된 건 다 남편 덕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남편은 딸아이 아침밥을 챙겨 먹여 학교를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까지 봐주면서 하나뿐인 귀한 딸 착하고 예쁘게 잘 키워냈거든요. 사실 저는 쉬지 않고 일한 거 말고는 딸에게 너무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설레발을 치며 저녁에 미역국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편표 갈비찜을 해놓을 테니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50이 넘어서도 제가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나와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도 보답으로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우리 부부의 시작은 분명 사랑은 아니었지만 지난 시간을 함께 살아오며 쌓아오고 이루어낸 것들이 우리 부부의 사랑이자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파출부일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젊은 사모님 댁이더라고요. 제가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의별 여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이 여자는 손에 꼽힐 정도의 진상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 집에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그 집에 다녀온 여사님들마다 다들 학을 떼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소개서에서 일하는 제가 가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이제는 딸도 다 컸고 전세이기는 해도 서울에 집 한 칸은 있으니 파출부 일은 그만둘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내미 작은 미용실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줌마, 오늘 2시간 연장할 수 있죠? 이따 저녁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회사 사람들 갑자기 데려온다네요. 오늘 대청소 좀 싹 해주시고요. 우리 시어머니 엄청 깐깐하시니까 최대한 깨끗하게요. 사모님, 제가 오늘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장은 힘들고 시간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시간 내에 대청소한 것처럼 싹 깨끗이 해드리고 갈게요. 아줌마, 방금 내 말 못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아줌마 일이 내일보다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집에 중요한... 몰라. 나는 아줌마 사정은 모르니까 무조건 해줘요. 시급은 원래보다 2배 더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게 더 말하지 말고 빨리 시작이나 해요. 서울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일까요? 나이도 많아봐야 이제 제 딸 또래나 됐을 것 같은데 어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싹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마누라 생일날까지 고생이 많네. 음식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 딸내미랑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모는 도대체 대청소를 얼마나 할 생각인지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옷방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멀쩡한 가방이며 옷가지들까지 박스에 다 넣어서 현관에 내놨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설마 다 버리시는 거예요? 다 산지 얼마 안 되고 멀쩡한 것 같은데. 버리기는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것들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노랭이라서 제가 명품 사는 거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이거 저기 밖에 창고에 넣어둘 테니까 얼른 들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비싼 집에 살면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하도 못되게 굴길래 부모가 돈이 많아서 철이 없는 공주님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지 시어머니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 다 했으면 들어가서 음식 몇 가지만 좀 해주고 가요.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으니까. 참, 꽃게 있으면 꽃게탕은 꼭 해야 돼요. 네. 그럼 꽃게탕이랑 다른 음식은 뭐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충 다른 거는 아줌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우리 시어머니 입맛이 딱 싸구려라서 아줌마랑 딱 맞을 거예요.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못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는 음식까지 다 해놓고 일당을 받아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봉투 안에 두둑하게 든 현금을 보니 피곤이 싹 가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런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아차, 주방에 놓고 왔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습관적으로 그 집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는 마음이 급해서 그냥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시 젊은 사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웬 젊은 남자가 나와서 저더러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해주러 왔다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주방에 두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까지 하며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주방에 가서 가져오겠다면서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벌써 손님들이 다 왔는지 집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어머님이 요맘때면 입맛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게탕 끓여뒀어요. 어머, 이거 정말 네가 끓였니? 이 꽃게탕 내가 예전에 먹던 거랑 맛이 너무 똑같아. 남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전 제게 쌀쌀맞게 굴던 젊은 사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는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끓여놓은 꽃게탕을 마치 지가 끓인 것처럼 굴면서 가식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방 앞에 서 있었는데 젊은 사모가 제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기더니 밖으로 빨리 나와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줌마, 갑자기 다시 오면 어떡해요? 꽃게탕 내가 끓인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이 나가는 바람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절대 안 할게요. 다음? 아줌마, 실수에 다음이 어딨어요? 아줌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으니까 오늘 일한 거 다 토해내고 가요.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일한 걸 토해내라뇨. 제가 그 정도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요? 이 아줌마 안 되겠네. 그걸 왜 아줌마가 판단해? 돈조는 내가 판단하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연세도 많으신 분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어머, 형님. 어머, 동서? 동서가 어떻게 여기 있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싹수 노란 젊은 사모님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바로 저의 동서였어요. 어린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바로 그 동서요.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데 결국 우리가 만나기는 만나네요.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서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붓기가 잘잘 흘렀어요. 오늘 형님 생신 맞죠? 제가 다른 건 다 잊었어도 형님 생신은 절대 안 잊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마다 입맛도 없고 우울해하니까 아들이 저녁이나 먹자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머, 그럼 혹시 아까 그 꽃게탕 형님이 끓이신 거예요? 어쩐지 예전에 형님께서 끓여주신 거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맞아. 동서는 아직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요. 형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애미야, 너 그럼 설마 이분한테 갑질 뭐 그런 거 한 거냐? 네가 끓이지도 않은 꽃게탕을 끓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이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런 짓을 해. 얼른 사과드려. 어머, 제가 몰라 뵙고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동서는 아들도 장가 보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면 동서는 그래도 그 집 떠나서 잘 살았나 보네. 괜찮기는요. 형님은 아직도 그렇게 사람이 좋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시면서 저처럼 모자란 사람한테 5천만 원이나 그냥 주시고. 동서는 옛날 생각이 났는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동서를 위로하려고 다 같이 주저앉고 울고 말았네요. 그날 동서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제 딸아이도 만났어요. 함께 남편이 만들어 놓은 미역국이랑 갈비찜을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글쎄 동서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등바등 순댓국 만들어 판 돈으로 산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형님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동서 건물을 왜 받아. 형님이 제게 주신 5천만 원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아예 없었어요. 아마 아들하고 둘이 못 버티고 어디 한강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 형님이 주신 5천만 원이 딱 이만큼이에요. 그 마음이 건물이 됐어요. 동서는 집을 나오자마자 시댁에서 가장 먼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서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을 가지고 순댓국집을 시작했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곤 할머니께 배운 순댓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댓국집이 대박, 아니 초대박이 났답니다. 몇 년 사이 분점까지 낸 것도 모자라서 본점까지 넓혀 작은 건물까지 샀다네요. 그리고 조카가 크면서 순댓국 밀키트니 뭐니 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은 순댓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뉴들까지 대박이 나 거의 작은 기업이 됐답니다. 동서는 성공한 이후 가장 처음 한 일이 저를 만나기 위해 서방님을 만나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시댁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제가 이미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서방님은 만났어? 동서 보자마자 난리 쳤을 텐데 괜찮았어? 난리 쳐봐야 찌질한 인간이잖아요. 제가 형님 찾으러 가면서 제 담당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갔어요. 그 인간이 한 나쁜 짓이 저 때린 거 말고도 워낙 많아요 말이죠. 지금까지 한 나쁜 짓이란 나쁜 짓 제가 다 찾아서 깜빵에 넣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예 시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아서 전혀 몰랐어. 고생 많았어, 동서. 동서는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서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서 멋진 복수까지 해냈더라고요. 저도 동서를 만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동서는 정말로 제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자식도 있는 사람이 제게 건물을 주면 어떡하냐고 저는 극구 사양했어요.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던데 가만히 있겠어? 며느리가 애가 좀 싸가지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히 제 말은 잘 들어요. 지가 좋아하는 명품이나 좀 사게 내버려두죠 뭐. 저와 남편은 곧바로 동서에게 받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제 딸아이에게 미용실을 차려줬어요. 저는 부모님께 외면당하고 시부모님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도 이렇게 복을 받는 순간이 오기도 하네요. 여러분, 인생이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거였습니다.